안녕하세요. 저는 행복을 싣고 달리는 40대 중반 버스 기사입니다. 저희 식구는 4명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아들과 토끼같이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내식지만 사실 저희 가족에겐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에게 찾아왔던 특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아주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주변은 온통 농가 밭이었고 뒤를 돌아보면 푸르른 산이 있는 곳에서 자랐죠.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좋은 옷을 입고 학원을 다니고 맛있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자라는 반면 저희는 여름만 되면 러닝 하나만 입고 산으로 들판으로 뛰놀던 것이 일이었습니다. 개구리 알과 도룡고기 알을 모으러 다니는 것도 취미였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나고 자랐던 시골 마을을 하나 둘 떠나기 시작했어요. 좁은 곳을 벗어나 좀 더 넓고 새로운 세상을 접하고 싶다는 것이 이유였죠. 한 친구 녀석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명아, 이제 20살이다. 마냥 철없이 뛰어놀기만 했던 어린 나이가 아니야? 세상 크게 봐야 하지 않겠어? 그러지 말고 너도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서울 가면 좋은 일자리도 많고 예쁜 여자도 많대. 야, 그 좋은 일자리를 내가 가질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느냐? 그리고 예쁜 여자가 뭐, 밥 먹여주냐? 서울 갈 거면 너 나가. 난 공기 좋고 물 좋은 여기 계속 남아서 죽을 때까지 살란다. 에휴, 그래. 넌 평생이 좁아터진 시골 바닥에서 살아라. 난 상경에서 헐헐 날아 다니라니. 부모님께서도 친구들이 하나둘 위쪽으로 떠나니 너도 같이 따라 올라가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외동 아들의 늦둥이 제가 끝나고 나면 외로워 아실 부모님 생각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기 옆집 김씨네 아들도 인천으로 가고 집네 아들도 저기 경기도로 갔다는데 너도 서울로 가는 게 낫지 않겠니? 여기보다 훨씬 살기도 좋을 거고 또 이것저것 경험해 보기도 좋을 텐데. 에이, 아니에요. 어머니, 전 제가 나고 자란 이곳이 제일 좋은 거요. 그리고 저 가고 나면 어머니랑 아버지 두 분 다 외로워하실 거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많은 경험할 수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곳에 남아 어르신들의 일반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담장이 무너지면 냅다 달려가 고쳐드리기도 하고 또 농기계 수리도 도맡아서 해드리는 등 마을의 잡다한 일을 담당하는 젊은 일꾼 청년 이장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하기도 했죠. 사실 저에겐 아주 작은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스 기사라는 꿈이었어요. 우리 마을엔 3시간에 한 대씩 마을버스가 다니곤 하는데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을 보면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마을의 기사님들은 장터에 다녀오시는 어르신들의 짐을 먼저 차 안으로 실어드리고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고 또 소소한 말포이 되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미안해. 내가 무릎이 많이 안 좋아서 빨리 올라탈 수가 없네. 기사 양반도 빨리 가야 할 텐데. 아이고, 아닙니다. 그 일에서 이분 기다린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기라도 한대요. 늦으시도 안전하신 거죠. 차 출발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크게 되면 누군가에겐 하루의 시작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겐 하루의 마무리가 되어주기도 하고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들에겐 고작 장래 희망이 버스 기사야 할 수 있겠지만 저에겐 그 직업이 굉장히 크게 느껴졌거든요. 그 생각은 성인이 된 그때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버스 운전 자격증과 면을 따긴 했지만 제가 사는 곳은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는 것이 하늘의 별이기 하고 또 버스 기사님들 중에선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처럼 젊은 사람이 지원을 했을 때 채용을 해주실까는 걱정을 가장 먼저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걱정은 저의 기우였습니다. 마을 버스 기사를 구한다는 종이를 보고 달려갔을 때 사장님께서는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맨날 공고 붙이면 나이 든 사람만 찾아오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와주니깐 내가 기분이 다 좋네.
이 마을 토박이라 질이 아주 하겠어? 우리 마을에서 유명한 젊은 일꾼이 들어오고 싶다는데 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와서 천천히 일 배워. 그래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니까. 그렇게 저는 살이란 나이에 이곳에서 가장 젊은 마을버스 기사로 있게 되었습니다.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입사 후 일주일 정도까지는 다른 기사님들의 뒷자리에 앉아 어느 정거장에서 정차를 하고 또 어느 길로 다니는지 등의 경로를 외웠고 요금 정산 같은 일들을 차근차근 배워나갔습니다. 학생 때부터 꿈꿔왔던 일을 실제로 이루게 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고 보람차더군요. 처음 운전대를 잡은 날, 저의 첫 손님이 된 마을 어르신들은 제게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마을버스 같은 거 잘 안 하려고 한다는데 기특하기도 하지. 하다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햄이 아주 구멍을 내줄 테니까. 처음 운전대를 잡는 거라 많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했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어르신들은 제가 몰고 있는 버스를 믿고 탈 수 있는 안전한 버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싹 버스 기사였던 저는 점점 성장하고 성장에 어엿한 1년차 버스 기사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죠. 그 시간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1시 53분 딱 맞춰서 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죄송해요, 어르신. 많이 기다리셨죠. 차량 점검 좀 하느라고 늦어졌어요. 다음부턴 절대 늦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서 오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정해진 시간에서 1에서 2분 정도 늦어지게 되면 냅다 소리를 치는 어르신들도 계셨고 가끔은 본인의 집 앞에 버스를 세워달라는 무리한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리고 버스에서 대화를 나오시다 싸우는 분들도 있었죠. 다행히 이런 분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대부분의 승객분들은 저와 소소한 일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또 장터에서 산과일 하나를 저에게 주고 가기도 하셨답니다. 명종이 너 밥은 제때 먹고 운전하는 게야? 하루 종일 운전대 잡고 있느라고 피곤할 텐데 이거 하나 먹고 해. 나는 시장에서 왔어. 제철이라 달콤한 맛이 정말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맛있게 잘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버스기사 일이 익숙해질 즈음에 친구를 통해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 나보다 3살 어리고 대기업 생산직에서 일하는 친구였어. 성인이 된 이후 처음 하는 연애여왕 성격의 그녀 덕분에 나는 마음을 펼 수 있었어. 꽤 먼 거리 연애였지만 그래도 어려움 없이 연락도 하고 그녀가 사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며 만남을 이끌어 나갔어. 그녀와의 만남 속에서 얻은 생각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였어. 일반적으로는 2에서 3년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하라고 하는데 왠지 현재 곁에 있는 사람을 오래오래 내 곁에 두고 싶었어. 그냥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혹시 내 생각만일까 걱정도 했지만 놀랍게도 나와 같은 생각을 있더라고요. 만난 지 1년 정도 되던 때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제 등짝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참한 여자친구가 있었음? 친지에 데려와서 인사시켜 줬어야지. 이놈아, 더 볼 것도 없다. 면으로 합격이야, 합격. 당장 상견 내 날짜 잡자. 그녀는 저에게도 저희 부모님에게도 마음에 속 뜯는 신부감이었던 거였어요. 물론 저도 좋은 사심감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장거리 연애였다. 저희 연애 결혼이라는 해피 엔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저희 마을에서 30에서 40분가량 차를 타고 나가면 있는 같은 계열사의 공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자가용이 있었기에 출퇴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가끔은 제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기도 했죠. 종종 함께 출근을 하는 날이면 그 시간대에 탑승하시는 승객분들께서는 저희 부부를 보며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좋은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그 해에 우리에게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마을 어르신들은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얼마나 많은 축하를 해주셨는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뭉클해져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건 5년 전인데 마을이 작아서 모두가 서로 알고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버스를 7에서 8년째 운행하고 있어서 누군지 눈을 감고도 맞출 정도예요. 할아버지를 처음 뵌 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여름날이었어요. 이 마을에서 만난 적이 없었던 그분께서 버스에 올라타 골머리를 쓰고 저에게 여쭤주셨죠. 기사, 양반님, 버스 혹시 부두가도 지나가는가요? 승객, 예, 그럼요. 정류장을 좀 많이 지나는데 제가 내리고 도착하며 말씀드릴게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어서 타세요. 할아버지는 한 손엔 비에 젖어 꾸깃꾸깃 대진 지폐와 동전을 요금통에 넣고 자리에 앉아 보자기를 꼭 끌어하는 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비가 워낙에 많이 오던 날이었기에 승객은 할아버지 혼자분이셨고 또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이셨기에 저는 그분께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두간 뭐 하러 가세요? 오늘 같은 날은 비가 많이 내려서 부두가에 가시면 많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시며 묵묵부답이셨죠. 그때부턴 저도 조용히 운전에만 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10분이 흘렀을 때 할아버지께서 버스벨을 누르시기에 저는 깜짝 놀라 이야기했습니다. 부두 가신다고 하지요? 않으셨어요. 여기서 내리시면 안 돼요? 앞으로 한 15분은 더 가야 하는데 제가 도착하면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 됐어. 안 갈래. 그냥 여기서 내려주게. 기사 양반, 할아버지께서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그냥 중간에 내리겠다는 의사를 보이셔서 저는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를 내려드리고 나니 괜히 퇴근하고 나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제 표정이 계속 좋지 않자 보다 못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오늘 운전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왜 집에 와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표정이 안 좋아? 사람 신경 쓰이게. 아니, 오늘 비가 엄청 내렸잖아요. 오늘은 그냥 빈 버스로 달리려나 보다 싶었는데 마을 회관 근처 정류장에서 처음 보는 어르신 한 분이 타는 거야. 이 동네에서 처음 본 어르신이라. 그래서 갑자기 부두가에 가냐고 여쭤보시길래 부두가 가려면 한참 달려 하니까 내가 도착하며 말씀드린다고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 비 오는 날에 부두간 뭐 하러 가시냐? 내가 여쭤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이 보자기만 끌어안고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그냥 안 가시겠다고 하고 다른 정류장에서 내리셨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아무도 없었다면서 뭐 헛걸 보거나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내가 요금도 다 받고 버스 오리고 내리시는 것까지 다 봤는데. 아무튼 기분이 좀 많이 찝찝하더라고요. 뭐라고?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잖아. 어르신께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드린 건데. 뭐, 찝찝할 게 뭐 있어. 부두가 가시려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걸 수도 있지. 우리도 저녁 메뉴 정해놓고 갑자기 마음 바뀌어서 다른 거 먹기도 하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사실 아내의 말도 틀린 건 없었어요. 그냥 어르신께서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셨기에 내려드린 것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였던 건지. 아내는 더 이상 마음 쓰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냥 찝찝한 마음을 털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 매일같이 제가 운행하는 버스를 타기 시작하셨어요.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도 말입니다. 항상 마을 회관 앞에서 버스를 타셨는지 저보단 동네 어르신들이 더 잘 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 시간에 할아버지 함께 타셨던 이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이장님, 요즘 매일같이 이 시간만 되면 버스 꼭 타는 그 어르신 있잖아요. 항상 갈색 반팔 입으시고 금색 보자기를 끌어안고 버스를 타시는 분이요. 제가 이 마을 토박이로 살면서 한 번도 못 뵌 분이신데 혹시 누구신지 아세요? 금색 보자기 안고 타는 사람 가만히 있어 보자. 그 양반 말하는구나. 마을 회관 옆에 보면 감나무집이 있지. 원래 거기 살던 사람이었어. 너 어렸을 적에 저기 시장에서 두부도 살던 사람이었지.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인사 한마디 없이 서울로 올라갔었는데 최근 들어 들리니까 다시 이 동네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 정말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 처음에 누군지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
그 양반이라고 세월은 속일 수가 없는지 주름살이 자글자글하니 그 양반도 많이 늙었다고. 그런데 매일 같이 끌어안고 타는 그 보자기, 금이라도 한가득 들었나 뭐 그리 소중한 거라고 꼭 껴안고 타는지 매일 보자기를 들고 벗을 타던 할아버지, 원래 이 마을에 사시던 분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엄청 어릴 적 서울로 떠나시는 바람에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뵙지 못했던 거죠. 사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셔서 혹시나 치매 노인인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근 일주일 동안은 아침 아니면 오후 2, 3시쯤 버스를 타셨는데 그날은 그 어떤 시간에도 할아버지께서 버스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늘 보이던 분이 보이지 않으니 괜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안 오시려나 하는 마음으로 막차를 운행하던 중 저 멀리서 익숙한 금빛 보자기가 눈에 띄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선 다른 날과 달리 해가 다 저은 막차 시간에 버스에 오르셨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아침이나 낮에 타시다가 오늘은 왠지 저녁에 타셨네요.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고요. 오늘도 저희 처음 만난 날처럼 할아버지 혼자세요. 원래 이 시간에 많이 어두워서 손님도 잘 안 타시거나 주로 많이 늦게 타긴 했지만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안전하게 댁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중간에 내리겠다고 벨을 누르셔도 저는 절대 안 세워드릴 겁니다. 동네 가로등이 엄청 많긴 한데 제 역할을 다 하는 놈이 많이 없어서 어둡고 자칫 잘못했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서 위험해요. 차고지까지 가서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드릴게요. 안 그래도 되는데 굳이 번거롭게 뭐 하러요. 이 늙은 노인을 챙기러 차 안 식구들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제 마음이 계속 쓰여서 그래요. 거절하지 마시고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늦은 시간에 탑승하신 할아버지를 댁까지 모셔다 드리기 위해 저는 종점을 찍고 차고지에 버스를 두고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댁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댁은 이장님께서 알려주신 원래 감나무 집에서 조금 떨어진 약간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부터 너무 늦은 시간에 버스를 타지 마세요. 이 시간에 타셨다면 저 만나면 항상 댁까지 모셔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네, 시간이 늦었는데 저녁을 먹었나? 저녁이요. 아니요. 이제 집에 가서 먹어야죠. 안 그래도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럼 집에 들어와서 저녁 먹고 가겠나요? 집까지 데려다 줬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아유, 전 괜찮은데 어른이 그러라고 하면 그냥 이해하고 들어오는 거야? 별 볼 건 없는 집이지만 들어오게 할아버지의 단어 말투에 저는 모시기는 척 차를 구석에 주차시켜두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0평 남짓해 보이는 집에는 정말 기본적인 식기와 가재도구 그리고 이부자리만 있을 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원래라면 약간 좁다고 느껴져야 정상이지만 가구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되려 넓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키야 4살 정도 보이는 작은 꼬마가 있었죠. 아이는 문을 여고 들어오는 할아버지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오다 제 얼굴을 보고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어허, 이놈. 할아버지가 낯선 어른을 보면 무조건 인사부터 하는 거라고 했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준입니다. 우리 손주 놈이야? 올해 4살이고 내가 밥을 해서 내올 테니까 자넨 그대로 앉아있게. 아이고, 아니에요. 저도 같이 식사 준비하는 거 돕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정 앉아있기 그러면 저기 우리 손자 녀석이나 좀 놀아주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아마 많이 심심했을 게야. 할아버지가 짐짓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시자 아이는 이내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저에게 이름을 말하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집에 있는 저희 아들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귀여워 웃음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그렇게 앉아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놀아주고 있는데 아이가 가까이 와 보라는데 손짓하더니 제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바보예요. 오늘은 할머니 꼭 보내드릴 거라고 하고 나가셨으면 결국 못 보내드리고 왔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머니를 못 보내드리고 왔다니. 저 보자기 안에 우리 할머니가 잠들어 계시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금색 보자기 안에 할머니가 잠들어 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혹시 공포, 스릴러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보던 그런 상황인가 싶어 저절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와 밥, 그리고 각종 반찬들을 간단하게 내오셨는데 저 안에 할머니가 들어있다는 말이 계속 떠올라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해서 밥을 깨작거리고 있으니 할아버지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왜 밥이 맛이 없나? 하긴 젊은 사람이 맛에 안 맞는 밥상이 한데. 아니면 뭐 속이 불편한가?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또 우리 손주 녀석이 실없는 소리를 했나? 이를테면 저 보자기 속에 할머니가 계신다는 말이라든가.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도 할아버진 단박에 제가 이러는 이유를 알아차리시고 너무 민망해서 뒷머리만 계속 만져대니 할아버지께선 그런 제 모습을 사람 좋은 표정으로 껄껄 웃으셨습니다. 괜찮네.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니 당연히 누구라도 우리 손주의 말을 들으면 자네처럼 생각할 걸세. 사실 저 안에 들어있는 건 우리 마누라 유골함이 자그마치 1년을 넘게 가지고 있었지. 할머니의 고라이 어떻게 1년씩이나 가지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잠시 그리움에 빠지신 듯한 표정을 지으시다 옆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어요. 우리 마누란 참 고운 사람이었어. 얼굴도 갸름하고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사내 녀석들이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죽은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었지. 그런 사람이 쥐뿔도 없는 나 같은 놈한테 시집을 오게 된 거야? 그때 다른 사람 만났음 충분히 호강하며 살 수 있었을 텐데도 말이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선 죽을 때 만나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시집을 오고 나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지만 인상 한 번 찌푸리는 일 없고 투정. 한 번 부리는 일 없이 그저 생글생글 웃는 분이셨다고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 할아버지. 가인 은은한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회상하며 말씀하시는 것 같았죠. 내가 젊었을 적에 사업을 시도했던 적이 있었어. 그때 아내가 태어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정말 내 옆에서 열심히 도와줬었지. 갓난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아들 재우고 나서 항상 꾸벅꾸벅 돌아가며 옆에서 내 일을 도와주었어. 와, 저희 내 하나 돌보는 것도 엄청 힘들었는데 할머니께서 할아버지를 엄청 많이 사랑하셨나요? 그랬지. 날 처음 만나던 그 순간부터 한결같은 마음으로 내 옆에 있어 주었던 사람이었으니 사업이 망해서 그냥 한강물에 황무음을 던져버릴까 하는 그 순간에도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었어. 괜찮다고. 누구든 한 번쯤은 실패하는 순간이 온다고. 한 번 넘어져 봤으니 이젠 툴툴 털고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고. 내가 옆에서 같이 걸어줄 테니 너무 서두르지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그냥 같이 걸어 나가자고. 그렇게 난 사업 따위에 눈독 들이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기 시작했네. 하다가 마지막엔 무작정 시장에 나가 두부를 팔았는데 세상에 크게 그렇게 장사가 잘 되더라고. 할아버지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저였다면 솔직히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아요. 실패해서 오는 상실감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럼 아마 그때 내 아내가 없었더라면 난 아마 진작에 세상을 뜨고도 남았을 거야. 그렇게 두부를 팔다가 아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로 올라가기도 했지. 물론 두부 장사 거기서도 계속했고. 말이야, 이야기를 묵묵히 들으면서 그저 가족과의 좋은 추억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뒷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말이죠. 그저 행복한 이야기로 가득할 줄 알았던 추억 이야기가 끝나고 할아버지 아드님께서 2년 전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저는 너무 놀라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드님이 어쩌다가 사고를 당하시게 되셨는지요.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구만. 우리 아들을 치고 간 가해 운전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고 사과 전화 같은 것도 하지 않았네. 우린 장례가 끝나고 이곳에 아들을 부려 주었다네. 여긴 나와 아내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들의 고향이기도 하거든.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차마 그 고통의 크기 조절만큼이요. 그럼 혹시 아이 엄마는 며느리 말인가요? 며느리,
우리 아들 장례 치르자마자 사망보그만 가지고 도망쳤다. 생때 같이 어린아들 기준? 이만 우리한테 맡긴 채 말이야. 지금쯤 다른 남자 만나두려나? 할아버지께선 이젠 다 지나갔다는 듯 덤덤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가슴 저 아래부터 시작해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에 자기 자식을 두고 보험 그만 챙겨 도망가는 엄마가 어디 있나 싶은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때부터 아내는 기준일 손자가 아니라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했다네요. 한다면서 몸에 좋은 건 다 사다 먹였고 허리도 안 좋은데 아기들 메고 기준이가 울면 잠들 때까지 어르고 달래고 차 장가까지 불러가면서 채우곤 했어. 일찍이 한글을 떼야 똑똑하다며 한글 공부도 직접 가르쳤고 또 아이들 정서 발달에 좋다는 놀이란 놀림 다 찾아서 해주었지. 3살 되던 앤 어린이집도 보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그러시다 그만 우리 기준이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말이 빠르다고 할머니께서 잘 가르치신 게 티가 난다고 말이야. 어쩐지 나이는 어린데 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자기 이름도 또박또박 야무지게 말할 줄 알고요. 그렇지, 아낸 기준일 아주 영특하게 돌봤어. 근데 정작 손주 돌본다고 자기 몸은 제대로 못 살폈지만 할 때 내가 그때 빠르게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하는데 그게 아직도 후회가 돼. 할머니께선 작년 급성 백혈병으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셨다고 하셨어요. 연세도 워낙 고령이신데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제대로 치료를 받을 시길 놓쳐버리게 되어 손도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보내셨다고. 그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며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담담하게 모든 이야기 해주시던 할아버지께서 눈물을 쏟으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그 아픈 와중에도 나한테 했던 말이 있었네. 자기가 죽거든 꼭 아들이 묻힌 곳에다가 자기를 뿌려 달라는 거였지. 화장을 하고 나서 아프지 말고 헐헐편히 잘 날아가라고 뿌려줄 생각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당연하지. 난 아내를 떠나 보내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한동안은 유골안 붙잡고 이 어린 것 앞에서 많이 울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보내줘야겠다 마음먹고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오게 되었지. 어쨌든 저쨌든 이곳이 내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런데도 계속 못 보내드리게 부두까지 못 가시고 계속 중간에 내리셨던 것이어요. 그렇지. 이대로 내가 바다에 뿌리게 되면 아내가 정말 내 옆에서 영영 떠나가 버릴까봐. 아이고, 내 참 생파. 모르고 살던 남한테 정말 별소리를 다 하네. 미안하네. 원래 늙으면 쓸데없는 말이 마구 튀어나오고, 그래? 아, 쓸데없는 소리라니.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동안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행동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우선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어떻게 해서든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이쿠, 내 정신 좀 보게. 내일도 버스 모으려면 얼른 들어가야겠네. 미안하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붙잡고 있어서 얼른 가보게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이 어느덧 10시가 다 되어 있어. 우선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할아버지께서 겪은 이야기들을 모조리 이야기해 주었죠.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아내도 할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연이 있으셨던 분이셨어. 당신 하마터면 큰 오해할 뻔했네. 그나저나 너무 마음 아프다. 아드님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사랑하는 아내분까지 그렇게 보내신 거잖아. 아, 나 같아도 쉽게 못 보내드 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 듣는데 나 눈물 참느라고 아주 혼났다. 근데 언제까지나 유골함을 품에 끼고 사실 수도 없는 거고 할아버지 말씀으론 이젠 진짜 보내드리려고 집까지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오셨다. 내가 봤을 땐 아직 마음의 준비가 다 안 되신 것 같아 보여. 아내와 길게 대화를 나눈 결과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보내드릴 수 있게끔 와드자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댁에 어린 손자도 있고 또 할머니께서도 이제는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요. 다음 날 아내는 반차를 쓰고 저는 오전 근무를 끝내고 난 뒤 아이를 잠시 어머니께 맡기고 할아버지 댁구 함께 향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집사람도 같이 왔어요.
아니, 사람까지 데리고 굳이 허름한 곳까지 뭐 하러 왔어? 제가 어제 오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한 입으로 두 말 안 해요. 저희가 이렇게 둘이서 찾아오게 된 건 이제 할머니를 편한 곳으로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부부는 1시간 정도 할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유구를 집안에 두고 할머니를 그리워하시는 것도 좋지만 어린 손자를 생각하시라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도 이제 좁은 공간에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편히 떠나고 싶어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무 말 없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하셨어요. 뭐해 빨리 나갈 준비하지 않겠나 하고 저희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내줄 결심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아직까지 할머니를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이제는 가슴에 묻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손자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할 것 같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저희는 조용히 할아버지가 그토록 가길 망설하셨던 부두 가루했고 그곳엔 저희가 전날 예약해 두었던 바다 장례 전용 선박을 탄 채 아들을 부려 두었던 부표 근처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부표 근처에 다다르자 장례를 도와주시는 분께선 유족분들께서 유골을 최대한 날리지 않게끔 뿌려달라고 요청하셨고 할아버지께선 눈물을 뚝뚝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허락한다면 우리 기준이 장가가는 것까지 다 보고 그때 당신 곁으로 갈게.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 당신이 궁금해할 만한 세상 이야기 내가 다 해줄게. 그러니까 거기서 내 걱정 우리 기준이 걱정하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편히 쉬어. 더 빨리 보내주지 못해 미안해. 여보, 그토록 보고 싶어 하던 아들 만나 도란도란 이야기 곧 피우시겠습니까? 아내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울먹이는 기준이 꼭 안아주면서 토닥여 주었어요. 기준아, 할머님 이제 여기보다 더 편한 곳으로 가시는 거야? 좀 더 높은 곳에서 기준이가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는지 지켜봐 주시겠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은 곳에서 편하게 씻을 수 있게 할머니 안녕 해드리자. 아내의 품에서 빠져나온 기준인 할머니의 유골을 천천히 바다에 들이며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할머니, 거기선 아프지 마. 아프면 안 돼. 기준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니까 꼭 꿈에 나와줘야 돼. 할머니, 안녕. 안녕. 그 작은 아이가 유골을 부리면서 작별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데 저희 부부는 결국 눈물을 참지 못하고 함께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바다 장례 다 치르고 와서 할아버지께서는 저희 부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도 계속 신경이 쓰였거든요. 사정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고맙네. 덕분에 이제라도 아내를 편한 곳으로 보내줄 수 있게도 했어. 그동안 계속 망설였던 게 바보 같아질 정도로 이제야 조금 후련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네. 다행이에요. 그래도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하세요. 가끔 너무 그리우실 땐 울면서 그리움을 떨쳐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더라고요. 계속 저희 마을에서 지내실 거죠. 종종 기준이 보러도 들리고 또 돌아가신 아들이 많은 못하겠지만 저희 아들처럼 그리고 딸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장례가 끝난 뒤에도 할아버지 기준이와 저희 부부의 인연은 계속되었어요. 저희 아이와는 1살 터울 밖에 나지 않기도 했고 저희 마을엔 아들 도래가 기준이 뿐이었기에 두 아이들은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면서 저희도 가끔 할아버지 댁에 들러 말동무가 되어 드리기도 하고 또 명절이 되면 버지와 기준을 위한 선물을 사다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무렵쯤 저희 식구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고육종입니다. 원래 성인에게도 나타나지만 소아에게서 더 흔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미거이 정도면 통증도 상당했을 텐데 고육종이요. 치료는 가능한 건가요? 우선 지켜봐야겠지만 경과가 좋지 않으면 기존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항암 치료 부작용 글을 지켜보도록 하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것 같았어요.
평소랑은 다르게 무릎이 퉁퉁했어요. 붓고 아프다고 칭얼거려서 단순히 성장통을 심하게 앓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 통증이 생각보다 오래 가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아이를 보며 그제서야 일반 성장통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차로 한참을 달려 큰 대학병원으로 도착했는데 암이라는 소리에 몸에 힘이 쫙 풀리더라고요. 아이의 회복이 우선이었지만 무엇보다 항암 치료와 수술 그리고 그 이후의 치료를 진행할 정도로 여유로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아버지께서도 수술하게 되어 수술비로 큰 돈이 빠져나간 상태였고 아내까지 유방암 초기 진단을 받아서 수술비로 돈이 빠져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이가 암이라는 사실에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았죠. 우선 급한 대로 입원을 한 뒤 저는 집으로 돌아와 생필품이랑 아이의 옷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준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형아, 놀자. 기준이 왔어. 근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당분간 형아는 집에 없을 거라서. 형이 집에 없어요. 왜요? 어디 놀러 갔어요? 놀러 간 건 아니고 형이 조금 아파서 그래.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 형아, 얼른 치료받고 다 나아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준이가 잘 기다려줘야 돼. 형아, 나으라고 열심히 응원도 해주고 알겠지네? 그럴게요. 그럼 형아 보러도 못 가는 거예요? 지금은 형아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조금 그럴 것 같아. 나중에 형아 좀 괜찮아지면 그때 놀러와. 기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는 짐을 챙겨 들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의 항암 치료를 옆에서 지켜보았기에 얼마나 괴롭고 힘든 과정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이를 악물고 힘겨운 치료를 이겨냈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냥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였죠. 여느 때와 같이 항암 치료를 마치고 아이 옆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진우가 있는 병원이 어디인지 알려달라는 전화였어요. 할아버지, 안 오셔도 돼요? 여기 너무 멀어서 차가 없으면 오기도 힘드십니다. 요즘 들어 몸도 안 좋으면서 뭔지.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 일이야? 어딘지 나 빨리 말하게. 결국 할아버지의 성화에 저는 병원 이름을 말씀드렸고 할아버진 2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기준이 함께 손을 잡고 찾아오셨어요. 한동안 찾아뵙지 못한 시간 동안 할아버지 얼굴도 많이 야위어 계셨죠. 한동안 힘없이 침대에 누워만 있던 진우는 기준이의 힘찬 응원에 신기하게도 잠시 남아 웃음과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역시 또래 다른가 봐요. 기준이가 오니까 진우가 저렇게 웃네요. 안 그래도 치료 때문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놓여요. 자넨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는 걔가 어찌 아픈 아이 얼굴이랑 아버지 얼굴이랑 비슷해. 누가 보면 자네가 더 환자인 줄 알겠네. 원래 아픈 사람 병관하려면 보호자가 잘 챙겨 먹어야 돼. 잘 챙겨 먹어야 하는데 영 그럴 시간이 없네요. 얘 잠들고 나면 출근해서 운전하고 또 돌아오면 밤이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 끼니는 삼각 김밥 하나 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월급은 그대로 치료비 올이니 항암 치료에 차도가 없으면 인공관절까지 심어야 한다는데 아휴, 그게 비용이 장난이 아니라네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진우가 어디 보통 앤가 걱정 말게 금방 풀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 테니까 봐. 지금도 기준이가 오니까 둘이 웃으면서 잘 놀잖아. 그러니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할아버지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보호자가 제대로 정신을 차려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정신을 차려보기로 마음을 먹었죠. 할아버지와 기준이가 집으로 돌아간 후 진우는 더욱 힘을 내서 씩씩하게 치료도 받고 잘 먹지 않았던 병원 밥까지 싹싹 비워냈다. 토해내는 날도 있었지만요. 하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 때쯤 우리에게 또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다녀가신 지 시간이 좀 흐른 후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상하게도 좋지 않던 날 아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아버지께서 쓰러져 진우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오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집에 들르서 병원에 찾아온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갔다가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원래도 지병이 있으신 상태에서 워낙 고령의 연세,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와 더불어 떨어진 면역력으로 인해 합병증으로 폐렴이 찾아온 상태라고 하더군요. 밤이 되자 계속해서 떨어지는 혈압 때문에 며칠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하늘이 깜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을 똑바로 부여잡고 저는 계속 울고 있는 기준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야기를 꺼냈어요. 기준아, 할아버지가 지금 많이 힘드시다. 어쩌면 오늘이 할아버지 얼굴을 뵙는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할아버지, 기준이가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아저씨랑 같이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러 들어갈래? 기준이의 대답 대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후 간호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 소독을 깨끗이 하고 멸균복과 모자를 갖춰 입은 채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에 할아버지께서 숨을 가쁘게 쉬며 누워 계셨다. 할아버지하고 부르니 겨우 눈만 떠서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보셨죠? 할아버지, 기준이 장가 가는 것까지 보고 가시겠다고 할머니께 약속하셨잖아요. 기준이 이제 초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누워 계시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건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이렇게 추한 모습을 보여서 미안하네. 우리 기준이 장가 가는 것도 내가 다 봐야 하는데. 아니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기운만 더 빠지세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빨리 일어나세요. 네네, 염치 없네만 자네에게 부탁이 하나 있네. 꼭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주게. 할아버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내가 죽거든 내 옆에 놓여있는 통장을 열어보게고 그리고 이제 세상에 혼자 남을 우리 기준일 자식처럼 좀 키워주게. 이게 이 늙이 마지막 소원일 할아버지에게 마지막 부탁 두 가지를 남겨주셨어요. 하나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침상 옆 작은 서랍장에 놓여있는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었고 두 번째 혼자 남게 된 손자 기준일 자식처럼 돌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부탁도 얼마든지 들어드릴 수 있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고 빌고 또 빌었지만 결국 그날 저녁 할아버지께서는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직 많이 어린 기준이 대신 저희 부부가 상주가 되었고 소식을 듣고 마을 어른들께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장례식에 조문을 와주셨죠. 다행히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모두 마친 뒤 문득 할아버지가 꼭 열어보라고 하신 통장의 존재가 떠올라 가방 속에서 꺼내 통장을 펼쳐보았는데 그 통장 안에 있던 쪽지와 찍힌 금액을 보고서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2억 6천이 찍혀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진 쪽지엔 평생 두부를 팔아 조금씩 모아온 돈이라며 이 돈이라면 진우 치료비와 향후 수술비는 충분할 거라고 하였으며 홀로 남은 기준일 잘 키워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저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 그 통장을 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하나뿐인 손자인 제가 무슨 수를 써서든 지켜낼 거라고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돈 덕분에 진우는 무사히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다행히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 없이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마지막 항암 치료까지 받은 후 완치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아들이 병세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식구들 서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적이 다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할아버지가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 아닐까요? 지금 기준이와 진우는 형제가 되어 아주 잘 지내고 있답니다. 처음엔 조금 낯설고 울었던 기준이 이젠 자연스럽게 저희 부모님을 아빠와 엄마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주신 돈은 열심히 저축을 다가 나중에 기준이 장가갈 때 보태주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피땀 흘려서 버신 돈을 허투 쓰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저에겐 꿈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버스기사 같은 꿈이 아니라 평생 아이들과 아내를 지키는 히어로가 되어 조금의 틈도 생기지 않게끔 가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생겼기 때문에 전 앞으로도 조금 더 강한 아버지와 남편이 되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준이가 지금보다 더 크게 되면
진짜 가족의 사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된다면 이 사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널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널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말이죠. 이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인연. 평생 놓치지 않고 소중히 지켜나가며 살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